나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 아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려 숨 참고 left back 어서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려 숨 참고 left dive 어서 left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eft dive 숨 참고 left dive 숨 참고 left dive 어서 left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eft dive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게 아이디인 거죠? 네. 마무리님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로 출발했습니다. 네. 시작부터 마무리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삐까번쩍님께서 내일 외전에 외전하면 봐야지 하셨는데 외전에 외전은 수요일부터 다시 권수표 앵커가 찾아옵니다. 네. 아, 이제 그 한 달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엄조원 아저씨단 뭐죠? 데드크로스님? 월요일부터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아저씨 맞긴 맞죠. 동기들도 다 아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아저씨죠. 뭐. 저는 이제는 근데 아저씨 듣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저씨가 맞아요. 보통 아저씨 아니면 그런가요? 소쿨하게 봤거든요. 아저씨 인정. 네. 네. 윤엄맘님 또 나왔습니다. 네, 손주행님 반갑습니다. 윤엄마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만 엄주원 아나의 엄마는 좀 어렵습니다. 네, 김태형님 오늘 하시던데요 하셨는데요. 네, 뉴스의 외전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외전의 외전은 수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간 맞춰서 찾아와 주세요. 네. 빌로바 TV님 윤 누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받아야죠 이거는. 네. 네, 빨리 받아야죠. 네. 시작하시려다가 또 하나 더 읽으시네요. 네. 자, 오늘도 눈에 띈 기사 가져오셨죠? 네. 오늘 요새 누구나 이제 휴대전화 오면은 발신번호 보고 070 뜨면 잘 안 받으시죠? 이게 뭐 거절. 그쵸. 스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안 받는데 반대로 010 이렇게 시작이 되면 좀 경계심을 좀 놓고 혹시 뭐 내가 등록 안 한 번호인가 이렇게 하면 좀 받게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네, 이게 가능한 게 070이 아니다. 네. 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발신번호 뜰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중계기래요. 이게. 아. 그리고 해외에 등록된 번호도 010으로 변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010으로 개통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변환해 주는 거예요. 인터넷 전화든 해외 발신이든 이걸 사기네, 이거. 발신 번호 뜨는 걸 변환해주는 중계기인데 이 중계기가 엄청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단속을 피해서 곳곳에서 심지어는 이 중계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까지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 왜 속아? 뭐 아들이 납치됐어. 엄마가 아파. 왜 속아? 라고 하는데 경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전화를 받으면 그거에 끌려서 맞아요. 범죄에 당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이걸 아는 거죠. 일단 받으면 빠져든다. 빠져들어요. 네, 그래서 외소가 하는 분들도 한번 받아보면은 이래서 속는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소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속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무섭더라고요. 이게 왜 대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 수사관도 당할 뻔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아마 010 번호 중계기까지 동원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이 변화 중계기 사용을 하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광고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들 전화 안 받으시니까 안 받죠. 네,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단순 광고나 아르바이트에 쓰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사기죠 말 그대로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있다는 거 정말 보이스피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사 하나 더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이거 보고 저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유류세 인하. 그것 때문에 좀 기름값 좀 내린 거 아닌가라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네. 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면서 했죠. 체감적으로 저도 좀 기름값 좀 다시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정작 소비자한테 돌아간 혜택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주유소, 정유사 마진이 높아졌다라는 기사였어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 자료인데 유류세를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올해 3월까지 쭉 보니까 소비자가에는 67.6원 정도만 절반 채 안 되죠. 한 40% 정도 되는데 하락만 반영이 됐고 경유도 마찬가지로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는 한 55원 정도 하락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유사나 주유소 마진 얼마나 늘었나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정유사 마진은 같은 기간 대비 평균 23.9원, 한 24원 정도 마진이 늘었던 거죠. 그리고 주유소 마진도 40원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한 65원 이익 볼 때 정유사는 한 24원 이익 보고 주유소는 한 40원 본 거예요. 참 여기에서 더 가슴 아픈 마지막 줄. 정유사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이 넘었다. 정말 이 자료를 낸 그 용해인 의원실에서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유류세를 인하한 건 소비자의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유사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그러니까 대기업이잖아요, 슬픈 결국은. 소식이네요. 네. 참 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네. 단속해라. 김치환님. 그렇죠. 라이언님께서 기름값 내릴 때는 천천히 오를 땐 즉시 반영. 이거 정말 뭐 국제유가가 뭐 내릴 때는 뭐 미리 사들인 게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를 때는 그냥 즉각 반영인 것 같아요. 네. 정유사 대박 났네. 삐까번쩍님. 그러니까요. 양효걸 총장 등판입니다. 벌써 또 기다리는 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딩딩대왕님이 셀프 홍보를 해주셨군요. 뭐 참여해주셔서 아이디부터 감사합니다. 봐야겠네. 네. 속았네요 제가. 근데 그 전에도 우리 양 총장님 찾는 댓글이 눈에 띄고 있어요. 쭌쭈닝님도 그렇고 얼른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또 주요 코너로 가볼까요? 네. 타이틀로에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효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의를 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세련되게 좀 하자 우리가 네.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지 말아라 했는데 개인 아이디를 하나 파셔도 되는데. 근데 염기현 총장이 너무 좀 의혹이 좀 앞섰던 거. 근데 양 제가 대신 총장님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 별 말씀 무슨 아니 개인 아이디로 양 총장님은 네. 매일 등판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등판하신다. 저는 그냥 실명 걸고 그냥 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화수목금도 오시면 좀 진정성이 있는데 월요일만 오시는 거 보면은 네. 두 분 다 똑같으시다. 아. 완전 딩딩의 지금 진심이시다. 듣고 계시죠? 화수목금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의혹 사과 네, 의혹을 사과하셨네요. 네. 네. 저희가 뭐 화수목금도 오시면 의혹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인정 네. 인정. 네. 네. 자 오늘도 이제 알찬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이제 경제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경제 소식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천연가스 밀 가격 치솟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원자재 쇼크가 계속 우려되고 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던 공급 충격이 네. 이게 거의 한 4, 50년 만에 이제 다시 찾아오는데 그 사이클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밀 가격이 치솟았다 이거는 저희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밀 수출량을 다 합치니까 전 세계 한 30% 정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항구 도시들이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출길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밀 선물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막 치솟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칼국수 평균 가격도 뭐 8,000 돌파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이 세계 경제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고 제목이 뭐 그렇게 나와요. 푸틴 때문에 칼국수 8,000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원자재를 특히 이제 에그리컬처 농업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그래서 이게 계속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기름값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름값. 예. 그럼 뭐 국제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제유가는 오른 지 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그 기름이 아니고 어. 우리가 튀겨 먹는 그 기름입니다. 오. 예. 식용유 같은 거? 식용유. 아.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팜유가 지금 문제인데 함유.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 28일부터 음. 팜유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네. 팜유 난 수출 안 하겠다. 음.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팜유 시장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체 공급량의 절반을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수입하는 팜유, 그 식용유 원료가 전체의 절반을 인도네시아산을 수입하고 있어요. 아. 56%를.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안 팔겠다, 수출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타격이 그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밀 가격도 올랐는데 식용유마저 이렇게 들썩이면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지난해만 우리나라가 34만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만 이제 업체들은 조금 비축 불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또 끝날지는 정해져 있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고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이 올수록 또 이게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 지난해 10월에 평균 11.9%가 올랐습니다. 이미 올랐는데 그게 12년 8개월 만에 최대 인상 폭이었거든요. 근데 더 오르겠네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 원자재가 사실 라면이 밀가루.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그쵸. 건데 그렇죠. 밀가루도 오르고 기름도 기름도 오르고. 오르면 사실 이거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용 팜유가 특히 이 기름 야자에서 추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키우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대체제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단은 관련 기사 중에는 이제 8,000원 돌파한 칼국수 관련 기사가 있는데 뉴스데스크 기사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의 칼국수집 한 그릇에 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당장 다음 주부터 밀가루 값을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칼국수는 밀가루가 제일 비싸고 또 바지락 같은 것도 요즘에 좀 구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kg 밀가루 한 포대에 22,000원이었는데 벌써 29,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이미 부담인데 다음 주부턴 33,000원으로 또 오릅니다.
칼국수의 단짝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올해 초 1kg에 59,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칼국수집들마다 다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격을 인상해야 되나 또 좀 고민을 하시나요? 네,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식 같은 경우는 체감하는 딱 그 뭔가 마지노선이 있어가지고 쉽게 올리지는 못해요. 오늘 발표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8% 올랐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째 거의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뒤따라 오릅니다. 칼국수집 사장님들처럼 버티다 결국 값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로 올려잡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도 오르는 국면. 서민들은 당분간 뛰는 물가와 뛰는 이자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큰일이네요. 네. 지금 김추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오르면 안 내린다. 요런 거 이제 있어서 한 번 올리면 공급이 정상화돼도 다시 내리지는 않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버티죠. 가격이. 원자재가 내려가면 물가도 내려가는데 또 올라간 건 또 안 내려. 내려왔다는 예.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국수 값도 8,000원이 평균 값이지 방금 영상 보니까 9,000원이네요. 이게 만 이제, 원도 있을 수 예, 있고.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평균 가격이라서 그러니까요. 와. 사실은 막 뭐 만 원도 가게세가 있을 좀 수 비싼 있고. 곳이나 이런 곳은 더 서울 같은 그쵸? 도심부에는 더 비싸겠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칼국수가 올랐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꾹꾹 누르다가 터져 나왔다는 거거든요.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업계 1위, 그러니까 뭐 커피 같은 경우에 커피 믹스 1위가 있고 뭐 1위 업체들이 다 있는데 이런 업체들까지 줄줄이 올랐다는 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물가가 오를 거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사장님 인터뷰 좀 인상 깊었던 게 한식은 마지노선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파게티는 15,000원이어도 먹는데 네. 칼국수를 내가 10,000원 주고 사 먹는다 이게 약간 조금 네, 거리가 괴리감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원자재가 계속 오르니 더 걱정입니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팜유 자기네 수급이 네. 불안정하니까 이제 수출하지 마라 이건데 얼마 전에는 왜 또 중국 요소수 대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아니 뭐 돈 주고 사오지 했던 것들이 안 팔아 이러기 시작하면서 그거 우리 꼭 필요한 건데 큰일 났네 이렇게 계속 이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팜유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 러시아가 이제 해바라기 씨유의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위를.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유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유의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좀 팜유를 찾게 되고 팜유가 또 이제 품절 사태가 나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내수 쓸 것도 부족하다. 안 되겠다. 이 전략 물자로 지정해라. 수출 금지해라 하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 WTO라고 하잖아요. 네. 다자간 게 무역해가지고 뭐 잘 이렇게 장사 열심히 하자 이런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서 계속 이런 걸 만들어 왔던 거죠. 예. 우리가 뭐 팔 때는 관세 좀 싸게 해줘, 뭐 물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또 싸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계속 협정을 맺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다가 이제 약간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씩 이제 공급망이 조금씩 붕괴되면서 가장 큰 축은 뭐 미국, 중국이 좀 이렇게 알력이 있으면서 이런 어떤 전 세계 공급망들이 붕괴되는 큰 변화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까 그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농산물이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하게 됐기 때문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줄을 쥐고 네. 그래서 뭐 양적 긴축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 너 물가 못 오르게 너 단단히 감시하고 있어 이런 건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은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수밖에 안정시키려고.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래 0.25% 포인트가 관례입니다. 한 번 올릴 때. 근데 0.5% 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스텝이 크네. 이래서 빅 스텝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도 진정이 안 되니까 0.75% 포인트. 이거는 한 번에. 한 번에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번 올리는 것도 힘든데 한 번 올릴 때 그 정도 올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우.
미국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 상황을 판단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는 조짐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려버리면 자기만 생각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서로 따라 올리려다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가 1% 이상 네. 하락했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14개 코스피 200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고요. 근데 네이버를 포함해서 4개 정도의 기업은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대형 IT주들의 어떤 하락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외라고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형 IT주들 하락이 정말 눈에 띌 정도였는데 이런 주들은 사실 괜찮지 않냐라고 했던 탄탄한 종목들이었는데 네이버 그렇죠? 검색 안 하고 뭐 살 수 있냐, 뭐 다음 뭐 뉴스도 안 보고 살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 생활이 깊숙이 와 있죠. 근데 대형주들은 절대 이제 뭐 하락이 바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대형 성장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장 초반에 29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신저가. 그다음에 카카오도 장중 9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식품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금리 인상기에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인데 요거는 저희가 딩딩경제 3강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성장주 가치주 요거 한번 보고 이야기를 조금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을 바로 성장주라고 하고 안정적인 틀이 갖춰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바로 가치주라고 합니다. 앞서 든 예에서 보면 리틀 손흥민은 바로 성장주에 해당하겠고 이 서장훈 씨 같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쪽은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쉬운 예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화성 가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딩딩대학은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두 가지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장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딩딩대학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투자하십시오. 딩딩? 투자를 받아서 기술 개발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돌려주는 개념인데 당장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주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성장주 리틀 손흥민에서 투자해서 또 대박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더 가치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 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었는데 10조 원이 넘는 가치를 투자를 받았었는데 결국 이게 기술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뻥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10조 원짜리 기업 가치가 바로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점 뭐냐면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은 거품이 끼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품이 낀 사례가 역사적으로 종종 있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2008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은행 서열로 4위 안에 드는 그룹이었거든요. 이때 파산액만 6천억 달러, 그러니까 700조가 넘었는데 이게 터키 GDP 국가 하나랑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승사자 차림을 한 시위대가 월가를 저승으로 데려가겠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대표적인 저가 제품인 2달러짜리 스팸 통조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Well, hey, I'll have to put it back into my menu items. 어제 51조 날라간 거 중에 내 돈이 말이 많다 아주.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은 바보고 진짜로.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8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용 쓰나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또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래의 기대를 먹고 사는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시 애플이 65% 하락하고 기술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급기야는 2009년 2월에는 나스닥 지수가 1377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먹고 자라나서
다시 10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니까 이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띵띵? 아니 그럼 지금 보니까 주식 잘못하다가 쫄딱 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거세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만 쥐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1913년부터 약 100년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 통계가 있거든요. 1913년에 100달러, 그게 2014년에는 얼마쯤 됐을까요? 반토막? 50달러? 50달러. 1913년에 100달러는 2014년에 3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건 그만큼 돈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불황이 와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 그치. 의식주.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불황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라든지 맥도날드,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불황에 강한 기업들이에요. 뭐 식품이나 에너지 관련 등 이런 필수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주식들을 바로 인플레이션 방어주,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아, 홍승표님이 우리 양 총장님 자존심을 건드리셨어요. 네. 손흥민 경기 한 게임 뛰면 딩딩대왕 현찰로 구매할 수 있다. 크크크. 저는 뭐 기꺼이 구매해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피인수 기업으로서 네, 저희는 뭐 아주 호의적으로 할 수 있다. 손흥민한테 인수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쉽게 파신다고요? 이게 뭐 후려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설마?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게임 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부차적인 거고 미치는 장사는 아니에요. 교양을 위해서 사실 제가 물 한 번 마셔줘야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식산업에 발을 들이면 딩딩대학 인수로 가는 건가요? 네. 저는 기꺼이 뭐 보도자료도 준비하고. 여하튼 이렇게 성장주, 가치주, 뭐 또 서장훈 씨랑 리틀 손흥민이 비교하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는데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도 교과서의 어떤 공급 충격이 한 4, 50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오일 쇼크 때는 저희가 70년대였기 때문에 7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충분히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그런 공급 충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중산층이 많이 몰락을 하고 막 전기 아껴 쓰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한테 타격이 제일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가 충격이 어떤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약간 좀 이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 아까 이제 유류세 얘기도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안 깎아준다 하더라도 이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양효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컵 가지고 자주 내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분 20초.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퀴즈 산책 출발합니다. 오늘 첫 블록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나오고 뭔가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국민의힘에서 재논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연히 이렇게 되고 나면 여야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합의를 다 한 것 같은데 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뭔지, 그럼 국민의힘은 왜 입장을 바꾼 건지, 윤석열 당선인은 또 어떤 의중이 있는지, 검찰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본방에서 싹 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이거 요즘에 장관 후보자 검증할 때도 아빠 찬스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 중에 부당한 것 골랐더니 9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입학 취소는 5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좀 의아하죠. 그 이유를 본방에서 싹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입학 취소된 5명,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
그리고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조 씨를 비롯한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 서울 총파업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쵸. 막판 협상 분위기도 본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